어머니가 뭘 해주셨는데? 어머님의 요양원비? 그건 저희에게 손해예요, 손해. 이 74세 할머니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들의 방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할머니 50년. 한 여자가 자식을 위해 일한 시간 47억. 자식들에게 준 돈 영에 3년간 받은 방문 횟수 실화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곳에 행운과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산책을 하시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8년. 이제는 웬만한 일에 눈물 흘리지 않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가족들이 다투는 모습도 수없이 봤죠. 하지만 303호실 김순덕 할머니만큼은 달랐습니다. 새벽 6시 요양보호사인 제가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들께 아침 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301호 문을 두드리자 70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 왔네. 어제 우리 딸이 왔다 갔어. 갈비찜 해왔는데 지은이도 먹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효녀시네요. 부러워라. 302호로 가자 또 다른 할머니가 손자 자랑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우리 손자 온대. 얼굴 좀 봐줘. 예쁘게 생겼지? 301호, 302호, 304호, 305호. 모든 할머니들이 가족 이야기로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303호실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늘게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김순덕 할머니, 올해 74. 3개월 전에 이곳에 오셨는데 가족 면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실 뿐이었죠. 저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창밖에 개나리 피었어요. 그제야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개나리? 처음엔 그냥 치매가 심한 분이려니 했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밤마다 창가에 앉아 계시니까요. 약을 드시는 할머니의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말라있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비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 그 한마디가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순간의 각성,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다 소리가 들렸죠.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 주말에 온천 데려간대. 아이고, 좋겠네. 우리 손자는 이번 주에 학교 시험이라고 다음 주에 온대. 저는 순떡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역국이에요.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리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죠. 그때 302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은아,
303호 할머니는 가족이 안 오나?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3개월째라며? 아이고, 불쌍해라. 저는 할머니들께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들으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차트를 확인해 보니 보호자가 2명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영수, 작은 딸 김미선, 연락처도 있었고 요양원비도 매달 정확히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있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은 보내는데 마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요양원의 밤 순찰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잠자리에 드셨지만 303호실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또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죠.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올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내일은. 올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밤 창가에 앉아서 혹시 내일은 올까 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올 거예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죠. 저는 할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간호사실에 앉아 303호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303호 할머니 또 보호자 연락할 거야? 네. 어젯밤에도 창가에서 기다리시던데. 지은아, 이번이 벌써 4번째야. 계속 안 받을걸?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3번이나 전화했지만 매번 냉정하게 거절당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할머니의 그 눈빛을 내일은 올까? 라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큰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얼마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요양원 요양보호사 이지은입니다. 김순덕 할머니 보호자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한번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요양원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지만 할머니께서 매일 밤 창가에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도 바쁩니다. 전문가인 당신들이 잘 돌봐주시라고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치매 환자한테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우릴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게 해주세요. 다른 연락은 사양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간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버려진 거구나. 돈은 보내지만 마음은 보내지 않는 자식들. 요양원비는 내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자식들.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매일 밤 창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녁 6시,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이었죠. 저는 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 된장찌개 가져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안 드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선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왜 미안하세요?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미안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딸을 보듯이 더 줄 걸. 더 주고 올 걸. 그리고 할머니의 한 손이 가슴 주머니를 더듬으셨습니다. 무언가 작고 낡은 것을 꺼내셨죠. 이거라도.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빨간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수첩을 그렇게 꽉 쥐고 계셨는지,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수첩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저는 혼자 휴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빨간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머니께 돌려드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꽉 쥐고 계셨는지,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더 줄거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영수 초등학교 입학금 마이너스 8만 원. 겨울 외투 사는 거 미뤘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장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을 기록한 장부.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8년 9월 5일 영수 참고서 및 과외비 마이너스 15만 원. 허리 아픈데 병원 못 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3년 3월 미선이 중학교 입학금 마이너스 30만 원. 또 다음 페이지. 1987년 3월 영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480만 원. 비고 내 생일 미역국 못 먹음.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8월 미선이 유학비 마이너스 2천만 원. 비고 무릎 수술 다시 미룸. 1998년 5월 영수 결혼 자금 마이너스 5천만 원. 2005년 11월 미선이 학원 보증금 마이너스 2억 원. 비고 빌딩 담보대출 1차. 2억? 빌딩?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 넘겼습니다. 2008년 3월 미선이 학원 확장 자금 마이너스 3억 원.
2012년 6월 영수 사업 미천 마이너스 10억 원. 비고 빌딩 담보대출 2차. 월세 수입 전액 1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체 얼마나 주신 걸까요? 손가락으로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마지막 정리. 총 47억 3천만 원 줬다. 이제 내가 더 줄 건 없구나. 아이들아, 미안해. 엄마가 더 많이 못 줘서.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수첩이 제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7억. 47억을 주고도 할머니는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더 많이 못 줘서. 그리고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비는 매달 정확하게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할머니의 끼니였구나. 이 한 줄 한 줄이 할머니의 병원비였구나. 이 한 줄 한 줄이 할머니의 인생이었구나. 50년 동안 할머니는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요양원에서의 외로운 밤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내일은 올까? 기다리는 밤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3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할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평생 너무 잘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제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때 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할머니의 차갑고 마른 손, 제 떨리는 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식들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겠다고. 47억을 주고도 미안해하는 할머니를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날 아침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303호실은 그저 업무의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지켜야 할 한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자식들에게 준 돈이 47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사업 미천까지. 할머니는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 병원도 가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요양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정말 어머니를 버린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어제 전화했을 때는 너무 갑작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셔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매일 밤 창가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내일은 올까? 하고 물으신다는 것을. 저는 전화기를 들고 큰아들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번, 4번, 5번. 받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6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목소리부터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던 한빛요양원 이지은입니다. 한숨 쉬며 또요? 어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뭐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거나? 그 말투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문제가 생겨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병세는 안정적이시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매일 밤 정서적인 문제요?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한테 정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알아본다고 해서 내일도 알아본다는 보장이 있나요? 하지만 순간순간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머님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요양원비를 안 내고 있습니까?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300만 원. 그 돈이면 최고급 1인실 요양원비였습니다. 분명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하세요. 가족이요?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세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당신, 우리 가족사에 대해 뭘 알아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업무와 관련 없는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7억을 주고도 자식은 엄마가 뭘 해줬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는 다를까? 혹시 며느리가 남편을 설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차트에 적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현정 씨의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받으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적어도 남편보다는 대화가 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한빛요양원 요양보호사 이지은입니다. 혹시 김순덕 할머니의 며느리시죠? 아,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한번 면회 오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게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난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사실 남편이 어머니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신다고요? 네. 남편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걸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안 본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어머님은 매일 밤 가족을 기다리세요. 내일은 올까 하시면서 아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치매 환자는 어차피 금방 잊어버리시잖아요. 네,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녀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잘해주신 적도 없어요. 결혼 초부터 저를 무시하셨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저희도 힘들어요. 요양원비 매달 30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건 저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 교육비에 쓸 돈을 시어머니한테 쓰고 있잖아요. 손해라고요?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무튼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세요. 그게 선생님 일이잖아요. 저희는 정말 바빠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손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딸 김미선 씨. 큰아들은 화를 냈고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혹시 딸은 다를까요? 딸은 조금 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받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요양원 이지은입니다. 김순덕 할머니 따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한번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적어도 이분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나서 주말에라도 잠깐 들르실 수는. 선생님, 저 대치동에서 학원 하거든요. 주말에도 수업 있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정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죠.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화냈죠? 네. 오빠가 원래 그래요. 엄마한테 화가 많아요. 화가 많다고요? 왜죠? 오빠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버렸다고요? 그게 무슨 어릴 때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 선생님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엄마는 항상 일만 하셨거든요. 우리랑 같이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따님들을 위해서 돈 주신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씁쓸해졌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어릴 때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 엄마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왔는데 저만 매번 혼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오셨어요. 일한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저는 돈보다 엄마가 필요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 보면 어릴 때 기억이 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냈고 며느리는 손해라고 했고 작은 딸은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세 통의 전화, 세 가지 이유. 하지만 결국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날 밤 저는 3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자식들이 안 온다고? 안 올 거라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올까?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시는 그 질문. 내일은 올까? 저는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있잖아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매일 올게요.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또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더 줄걸? 더 많이. 할머니는 충분히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순떡 할머니 모자라. 내가 모자라서 애들이 안 오는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7억을 주고도 50년을 희생하고도 할머니는 자신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자신이 더 많이 못 줘서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어깨가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빨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충격의 마지막 페이지만 봤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첫 페이지 1970년 6월 5일 남대문 시장에 좌판 차림 자본금 10만 원 순이한테 빌렸음 꼭 갚을 것 남대문 시장 좌판 할머니는 시장 장사를 하셨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1971년 3월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옮김 월세 5만 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됐지만 영수와 미선이를 키워야 함. 할머니는 홀로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가게가 잘 되어서 목돈 100만 원 생김. 은행 적금 시작. 1980년 적금 1000만 원 달성. 영수 중학교 진학 준비. 1985년 가게 확장. 직원 2명 고용. 월 수입 200만 원 넘음. 1990년 적금과 가게 수익으로 작은 빌딩 1층 매장 매입. 5천만 원. 빌딩. 여기서부터 달랐습니다. 1995년 빌딩 1층 매장 월세 수입으로 2층도 매입. 1억 원. 2000년 빌딩 전체 매입 완료. 3억 원. 2003년 강남 재개발로 빌딩 가치 상승. 현재 시세 10억 추정. 2008년 미선이 학원 보증금 2억 주느라 빌딩 담보대출 3억. 2012년 영수 사업 자금 10억 주느라 빌딩 담보대출 추가 5억. 2015년 대출 상환 완료. 빌딩 월세 수입 월 5천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 수입이 5천만 원?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빌딩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강남에 있는 빌딩.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빌딩 등기부는 장민호 변호사에게 맡김. 자식들은 모름. 연락처 2-XXX-XXXX 장민호 변호사. 저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자식들은 왜 할머니를 버렸는지, 그리고 이 빌딩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3번의 전화, 3번의 거절. 큰아들은 화를 냈고 며느리는 손해라고 했고 작은 딸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간 수첩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강남에 빌딩을 가진 건물주였습니다. 월세 수입만 5천만 원. 자식들이 무일푼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사실 수십억대 자산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빨간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 장민호 변호사.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정도 법률사무소. 유리로 된 입구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여기에 와도 되는 걸까? 할머니의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내일은 올까? 하시던 그 눈빛이, 미안해, 더 줄걸하시던 그 떨림이 계속 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호 변호사님 계실까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 김순덕 할머니 건으로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은퇴 안경.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를 아신다고요? 네. 저는 한빛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이지은입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널찍한 공간,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책장, 그리고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 풍경. 장민호 변호사는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김순덕 여사님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이 파일 안에 그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죠.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순덕 여사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신 게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여사님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기억 속 순덕 여사님은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어머니였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의 이야기를. 변호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 젊은 여자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971년 여사님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시 여사님 나이 32. 큰아들 영수가 5살, 작은 딸 미선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사님은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업고 업어서 말이죠. 저는 빨간 수첩의 첫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1970년 6월 5일 남대문 시장의 좌판 차림. 자본금 10만 원. 순이한테 빌렸음. 꼭 갚을 것. 그게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여사님은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작은 가게에서 조금 더 큰 가게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오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셨죠. 그럼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 이불을 깔아두고 아이들을 재웠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장사를 하고 손님이 없으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셨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사님은 아이들에게 단 한 가지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있는 한 너희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겁니다. 1980년 영수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여사님은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지셨죠. 적금으로 모은 1,000만 원. 1980년에 1,0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영수를 강남의 명문학원에 보내셨습니다. 당시로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자신은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도 네. 여사님은 자신의 끼니를 줄이셨습니다. 그래야 학원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빨간 수첩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3월 영수 대학 등록금 480만 원. 내 생일 미역국 못 먹음. 할머니는 자신의 생일마저 포기하셨던 겁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1990년 여사님은 드디어 작은 빌딩 1층 매장을 매입하셨습니다. 가게 장사만으로요? 네.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죠. 변호사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층도 매입하셨습니다. 또 5년 후에는 빌딩 전체를 소유하게 되셨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여사님은 1층 매장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재투자하셨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시장 좌판에서 일하시면서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빌딩을 소유하고도 좌판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2003년 강남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사님이 가진 빌딩의 가치는 10억을 넘어섰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줄 수 있었는지. 하지만 여사님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2005년 작은 딸 미선이가 학원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이 2억 필요하다고 했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여사님은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딸에게 주셨죠. 빌딩을 담보로. 3년 후인 2008년 이번에는 큰아들 영수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10억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사님은 또다시 빌딩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럼 대출금이 총 8억이었습니다. 여사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빌딩 월세 수입을 모두 대출 상환에 쓰셨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 노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라고.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못 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요. 내가 있는 한 애들은 행복해야 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15년 여사님은 7년에 걸쳐 대출을 모두 상환하셨습니다. 당시 여사님 나이 76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계속하셨습니다. 빌딩 월세 수입으로는 대출을 갚기에 부족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6 나이에도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빌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장민호 변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0년경이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죠. 그는 오래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더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시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대하는 건지. 하지만 결과는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무일푼이라고 생각하자 요양원에 보내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2023년 1월 여사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하셨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해시태그 파트 7 유언장의 존재 4700-4900 유언장. 장민호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걸 공개해 주세요. 그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 안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봉인하셨으니까요.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여사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47억을 주고도 한 번 안 오는 애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예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진짜 사랑해준 사람? 네. 그게 누구인지는 이 유언장 안에 적혀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다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언장은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네요? 네. 여사님이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도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지은 씨, 왜 이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어서요. 장민호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이 요양원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변호사님까지 오시면 애들이 눈치챌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요. 변호사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지은 씨,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사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곁을 지켜주세요. 제가 30년 가까이 지켜봤지만 그분은 평생 혼자셨습니다.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늘 혼자 힘들어 하셨죠. 이제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변호사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50년 인생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빌딩들 중 어딘가에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켜온 빌딩이 있겠죠.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 자신의 끼니를 걸으며 마련한 돈. 76 나이에도 좌판을 지키며 상환한 대출.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저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 303호실에서 혼자 창가에 앉아 내일은 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혼잣말로 할머니, 제가 곧 갈게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어디 들렀다가 가도 될까요? 네, 어디요? 꽃집이요. 꽃을 좀 사가고 싶어서요. 할머니께 드릴 꽃. 50년 동안 아무도 주지 않았던 꽃을 사러 갔습니다. 50년의 비밀. 가난한 좌판상에서 시작해 빌딩 주인이 된 한 여자. 두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가 무일푼이라고 생각하며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유언장.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선택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장민호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50년. 197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2023년 치매 진단을 받은 날까지 할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좌판에서 가게로, 가게에서 빌딩으로. 그렇게 모은 재산이 50억.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들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작성하신 유언장.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꽃을 사들고 할머니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 장미 5송이. 꽃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누구 선물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순떡 할머니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3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누구? 오늘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샀어요. 할머니는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꽃을 만지셨습니다. 마치 꽃이 깨질까봐 나한테 준다고? 네.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꽃을 받은 지가 언제였더라? 할머니는 꽃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마워도 아니고 고맙습니다라는 존댓말. 제게 존댓말을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셔서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꽃을 쓰다듬으셨고 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30분. 면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누구지? 저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학생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김순덕 할머니 방 맞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손자요. 할머니 손자. 손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트에는 손자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자분이시라고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꽃을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윤이라는 이름의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를 보셨습니다. 누구? 하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윤이요. 할머니는 한참을 하윤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지셨습니다. 하윤이? 네. 할머니, 하윤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하윤이의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하윤이, 우리 하윤이, 많이 컸네.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와 손자가 껴안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할머니가 손자만큼은 알아보셨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아빠 엄마는? 바빠서.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왔어요. 호두과자요.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하윤이는 편의점 봉지에서 호두과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억하는구나.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사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호두과자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복도에서 저는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하윤 15세, 중학교 3학년. 김영수 큰아들,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의 첫째 손자였습니다. 차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 면회 기록 없음. 그런데 오늘 처음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3년.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오늘이 처음이라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걸까? 그리고 왜 혼자 온 걸까?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고 하윤이가 나왔습니다. 하윤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셨어요. 제 손잡고 주무셨어요. 하윤이는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하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주 못 와요. 왜요? 아빠가. 가지 말래요. 하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 옆에 있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셨나요? 아빠는 할머니를 바로 요양원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 그런 사람 보러 갈 필요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았어요. 할머니 면회 가는 시간에 차라리 학원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몰래 왔어요. 학원 간다고 하고. 하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저 기억하실까? 할머니는 건강하실까? 외로우시진 않을까? 하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면서요. 고생. 이라니?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넌 몰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넌 몰라 라고만 하세요. 작은 딸 미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요, 선생님. 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하윤이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치원 때 부모님이 싸우면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주시고 공원에서 같이 놀아주셨죠. 좋은 추억이네요. 초등학교 때도요. 부모님이 둘 다 바쁘실 때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오셨고요. 하윤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3년 동안 못 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 못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기억하시던데요? 하윤이를. 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하윤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주 와요. 몰래라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제일 기다리시는 분이 하윤이일 거예요.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학원 간다고 하고 학원비는 용돈 모았어요. 3년 동안요. 할머니 뵈러 오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살 아이가 3년 동안 용돈을 모았다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선생님,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자주 못 와도 선생님이 옆에 계셔주세요. 하윤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모실게. 감사합니다. 하윤이는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손을 흔들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303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윤이가 가져온 호두과자를 꼭 안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는 제가 드린 노란 장미가 한 송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바로 이 손자, 하윤이였구나. 손자 하윤이의 방문. 3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몰래 할머니를 찾아온 15살 손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잊으셨지만 손자만큼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면서요. 큰아들 영수. 그는 왜 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빨간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윤이가 떠난 후 저는 휴게실로 가서 빨간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1980년대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1978년, 1979년, 그리고 1980년, 1980년 3월 15일, 영수 생일, 10살, 케이크 못 사줌, 가게 문 못 닫음, 손님 많았음, 1980년 7월 20일, 영수 여름방학, 캠프 보내고 싶었음, 돈 부족, 미선이 병원비 써서 평범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11월 5일, 그 날짜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페이지만 유독 달랐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종이에는 물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같은 문장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 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장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변호사님,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1980년 11월 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시는군요. 빨간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사과하시면서
그날 이야기는 여사님이 평생 가장 후회하시는 날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영수 군이 10살이던 해였습니다. 11월 5일은 영수 군의 학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영수 군이 학교에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여사님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못 가신 거군요. 네. 가게에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문을 닫으면 큰 손해였다고 하더군요. 영수 군은 무대 위에서 계속 객석을 봤다고 합니다. 엄마를 찾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1980년 11월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강당 학예회가 한창입니다. 무대 위에는 10살 영수가 서 있습니다. 왕자 역할입니다. 영수는 대사를 하면서도 계속 객석을 봅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박수를 치며 자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수의 대사 차례입니다. 나는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를 찾느라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선생님이 속삭입니다. 용감한 왕자야. 어린 영수. 용감한 왕자야. 연극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아이들이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영수는 객석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영수는 혼자 교문 앞에 서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순덕이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영수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영수야, 엄마 좀 봐. 엄마가 잘못했어.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됐어요. 영수야, 엄마는 가게가 더 중요하지요. 나보다. 그게 아니라 영수는 엄마도 없다고. 영수 엄마는 안 온다고. 10살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없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엄마 없는 게 나아요. 영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됐어요. 가요. 영수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가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수군과 여사님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장 변호사 학부모 상담 날에도 못 가셨고, 운동회 날에도 못 가셨고, 졸업식에도 못 가셨다고 합니다. 항상 가게 때문에. 그럼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영수 군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 변호사 여사님은 그게 영수 군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영수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지은하지만 영수는 장 변호사 돈보다 엄마가 필요했던 거죠. 10살 아이에게는 학원비보다 엄마의 박수가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 내레이션. 작은 딸 미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전 돈보다 엄마가 필요했는데 남매가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엄마는 돈을 벌었지만 아이들은 외로웠던 거죠. 장 변호사 여사님은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지은 영수 씨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군요.
장 변호사 40년이 지났지만 트라우마는 남아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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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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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5 할머니의 후회 6500 마이너스 6630 배경음 애잔한 음악 내레이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빨간 수첩을 펼쳤습니다. 1980년 이후의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1년 3월 영수가 나를 피한다.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한다. 1982년 6월 영수 생일 케이크 샀다. 영수가 먹지 않았다. 배불러요 라고 했다. 1983년 11월 영수 중학교 입학 좋은 학교 보냈다. 영수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 영수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머니라고 부른다. 거리가 느껴진다. 1990년 2월 영수 대학 졸업식에 갔다. 영수가 왜 왔어요? 라고 물었다. 축하하러 왔어 라고 했다. 영수가 이제 와서요? 라고 했다. 내레이션 페이지마다 할머니의 후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돌이킬 수 없다. 내 잘못이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월 치매 진단 영수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한다. 영수야, 엄마가 미안해. 평생 미안해.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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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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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6 지은의 깨달음 6630 마이너스 6800 배경음 잔잔하고 슬픈 음악 내레이션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큰아들이 어머니를 미워하는지, 왜 작은 딸이 원망하는지, 왜 며느리가 손해라고 말하는지. 할머니는 50년 동안 자식들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4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엄마. 학예회에 와서 박수 쳐주는 엄마. 졸업식에서 눈물 흘려주는 엄마. 그런 엄마였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서야 할머니는 깨달으셨겠죠.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저는 303호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할머니는 듣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잠결에도 누군가의 위로를 느끼신 걸까요? 저는 조용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1980년 11월 5일 10살 영수가 학예회 무대에서 엄마를 찾던 날. 그날의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만 자식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그 어긋남이 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 큰아들 영수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죠. 그때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 선생님, 303호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 하윤이인가? 하지만 토요일 오전에 하윤이는 왔다 갔습니다. 누구시라고 하던가요? 김영수 씨요. 아드님이요. 김영수, 큰아들. 3년 만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림책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신 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 IT 회사 CEO답게 말끔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네, 계세요. 영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소도 없고 반가움도 없고 그냥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요. 아들. 할머니는 영수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모르시는군요. 영수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봤습니다. 요양보호사시죠? 네. 이지은입니다. 어머니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을 훑어보듯이 어머니가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됐죠? 3년 정도 되셨습니다. 3년.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네. 영수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재산? 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와서 첫마디가 재산 이야기라고?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죠?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 해서요. 이상한 이야기요?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다거나 빌딩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망상을요. 망상. 그는 어머니의 빌딩을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다행?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어머니 통장이나 귀중품 같은 거 맡고 계신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요양원 규정상 보호자께서만 관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수는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치매가 진행 중이십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지도 못하는데 올 필요가 있나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 네. 할머니께서 손자분은 알아보시던데요. 내레이션. 영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윤이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일주일 전에 하윤군이 다녀가셨어요. 할머니께서 바로 알아보셨죠. 하윤이가 여기 왔다고요? 네. 3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오셨더라고요.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요? 그건 가정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외로워하셨거든요. 하윤군이 와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림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님, 선을 넘지 마세요. 네.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 권리가 없습니다. 며느리 현정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돌보기만 하세요. 가족 관계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김영수 씨는요? 가족으로서 할 일을 하고 계신가요? 뭐라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 이야기예요. 그게 가족인가요? 영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그럼 할머니 인생은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김영수 씨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수야? 저와 영수는 동시에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영수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영수야. 우리 영수 내레이션. 할머니는 영수를 알아보셨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하계회. 못 가서 미안해. 1980년. 40년 전 그날. 할머니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야. 엄마 용서해줘.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영수는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빨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뭡니까? 할머니께서 50년 동안 쓰신 기록이에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75년 김영수 씨 초등학교 입학금 80만 원. 1987년 대학 등록금 480만 원. 할머니 생일 미역국 못 먹으심.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92년 유학 자금 2천만 원. 할머니 무릎 수술 미룸. 그만. 2008년 사업 자금 10억. 빌딩 담보대출 5억. 그만하라고요. 영수는 손을 들어 수첩을 막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읽어보세요.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총 47억 3천만 원 줬다. 아이들아 미안해. 더 많이 못 줘서. 엄마가 모자라서. 영수는 그 글씨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를. 김영수 씨는 47억을 받으시고도 할머니를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나는 할머니는 지금도 김영수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밤 창가에서 내일은 올까? 하시면서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나한테 돈만 주셨어요. 사랑은 안 주셨어요.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10살 때 학예회 무대에서 난 엄마를 찾았어요. 친구들 엄마는 다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왔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도,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단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할머니는 가게가 바빠서, 돈 벌어야 해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엄마가.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영수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영수야,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영수는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빈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영수야,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50년의 후회가 그렇게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 영수의 방문. 3년 만에 나타난 그는 재산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한마디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학예에 못 가서 미안해. 40년 전 그날을 할머니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영수는 떠났습니다. 나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큰아들 영수의 방문. 3년 만에 나타난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죠? 저는 빨간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47억 3천만 원.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준 돈. 그리고 할머니의 한마디. 학예에 못 가서 미안해. 40년 전 그날을 할머니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영수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나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요양원을 떠난 후 3일.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덕 할머니 담당 요양보호사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빛 법률조사 김철수 조사원입니다. 김영수 씨가 의뢰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법률조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시는 건데요? 김순덕 여사의 재산 현황 조사입니다. 혹시 여사께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장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일주일 후 영수는 알아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5층 규모의 상가 빌딩. 현재 시세 약 50억 원. 월 임대 수입 5천만 원. 소유주 김순덕. 영수는 그 즉시 동생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 강남에 50억짜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50억이야. 그리고 매달 5천만 원씩 월세 들어온대. 3년 동안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잠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요양원비도 우리가 내는데. 조사 다 나왔어. 1990년부터 소유했대. 35년 동안. 그리고 영수는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모이자. 우리 셋이서. 다음 날 영수는 동생 미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박현정을 불렀습니다. 한 카페의 개인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봐. 소유주 김순덕. 취득일 1990년 3월. 35년 전부터요?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미. 그래. 이미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오빠, 근데 왜 엄마가 그랬을까? 왜 숨긴 거야?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당연히 재산 분할 준비해야죠. 어머니 치매로 판단 능력 없으시니까 법정 대리인 지정하고. 잠깐 언니. 무슨 소리야? 엄마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선아, 현실을 봐. 엄마는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셔.
그리고 그 빌딩, 우리 돈으로 산 거야. 우리 돈? 엄마가 우리한테 받은 거 있잖아. 내가 사업할 때 10억, 내가 유학 갈 때 3억. 그 돈으로 빌딩 담보대출 갚은 거야.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빌딩은 사실상 우리 돈으로 유지된 거야. 우리가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미선 씨,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양원비도 냈고 어머니 모든 거 다 책임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빌딩 처분해서 나눠 갖자. 어차피 엄마는 모르시잖아. 안 돼. 난 동의 못해. 뭐? 이건 엄마 거야. 엄마가 50년 동안 일해서 만든 거라고.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 50년 일해서요? 그 50년 동안 우리 남편은 얼마나 외로웠는데요?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못하겠어. 이건 아니야. 야, 김미선. 앉아. 하지만 미선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영수와 현정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미선 씨? 무슨 일이세요? 오빠가 엄마 빌딩 팔려고 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0억짜리 빌딩이래요. 엄마가 숨기고 계셨대요. 오빠가 알아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오빠는 엄마 살아계신데도 재산 분할하자고 해요. 미선은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막았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미선 씨, 진정하세요. 선생님, 엄마는 뭐라고 하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하늘을 보시면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매일 밤 창가에 앉아서 내일은 올까? 하고 기다리세요. 미선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미선 씨, 제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빨간 수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빌딩의 발각. 영수는 50억짜리 빌딩을 알게 되었고 재산 분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미선은 반대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야.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빌딩의 발각. 영수는 50억짜리 빌딩을 알아냈고 재산 분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미선은 반대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그로부터 3일 후 장민호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303호실에는 4사람이 모였습니다. 장민호 변호사, 큰아들 영수와 며느리 현정, 막내딸 미선, 그리고 저.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신 채 장민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유언장. 2023년 1월 15일 김순덕 여사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영수와 현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 그들의 눈에는 탐욕만 보였습니다. 이제 봉인을 뜯겠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김순덕. 내가 이 글을 쓰는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라고.
곧 모든 것을 잊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이 글을 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영수와 미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고픔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가게를 샀고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47억 3천만 원. 영수 대학 등록금, 유학비, 사업 자금, 미선 유학비, 결혼 자금.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뿐이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학예의 날 나를 기다렸습니다. 미선은 운동의 날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돈을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미선이 흐느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너희가 원했던 건 학예회에 와서 박수 쳐주는 엄마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 모든 재산, 강남 삼성동 빌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영수와 현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은.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지은 씨, 그리고 손자 김하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여사님의 글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지은 씨는 3년 동안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매일 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우리 하윤이는 부모님 몰래 나를 보러 왔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영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우린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소송할 거예요. 그러십시오. 하지만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수와 현정은 분노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했어요, 엄마. 정말 잘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언장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빌딩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303호실을 더 넓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2개 달린 햇살 가득한 방. 그리고 매주 목요일 하윤이가 방문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호두과자를 먹으면서. 미선도 자주 옵니다. 이제는 오빠 눈치 보지 않고. 영수는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할머니 생신에 꽃이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50년. 할머니가 일하신 시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랑이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창가에 앉은 할머니와 지은, 그리고 하윤. 셋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김순덕 할머니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후 2개월 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75세. 그녀의 빌딩은 현재 순덕 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없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영원합니다.